안녕하세요. 차 한잔 마실 시간에 책 한 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책은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소설집 대성당입니다. 이 책은 단편 소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도 꼭 추천드리고 싶은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들은 보통 짧고 간결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읽기가 쉬운데요. 그에 비해 사건과 감정이 아주 섬세하게 다루어져 있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소한 대사 한마디 한마디들이 모여서 인생의 단면에 숨어있는 묘한 지점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것이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가의 솜씨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이 대성당입니다. 대성당에는 전부 12편의 작품들이 실려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중에 2편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과 대성당을 다뤄보겠습니다. 소설의 분위기를 직접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중간중간 본문의 일부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이고요. 앤은 빵집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아들 스코티의 8번째 생일인데요. 그 생일날에 쓸 맞춤 케이크를 주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빵집 주인은 나이 든 남자인데 아주 퉁명스럽습니다. 무례한 것까진 아니지만 아주 무뚝뚝하죠. 앤은 빵집 주인의 초라한 용모를 보면서 평생 빵집 주인이나 하다 살겠구나 라는 딱히 악의적이라기보다는 불친절해서 오는 반작용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빵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됩니다. 그날 아침 스코티는 학교로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차도 쪽으로 넘어지는데요. 너무나 운이 나쁘게도 그 순간 지나가는 차에 부딪힙니다. 차는 한참 더 가서 섰다가 스코티가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걸 보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스코티는 그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요. 엄마한테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깜짝 놀란 애는 구급차를 불러서 급히 스코티와 병원으로 가고요. 남편인 하워드도 부릅니다. 병원에서는 뇌진탕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는 앤에게 스코티가 혼수 상태는 아니고 그냥 가벼운 쇼크 상태일 뿐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정신이 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그날 밤을 병원에서 보냅니다. 아이는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보이고 이제 정말 깨어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하워드는 씻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잠시 집에 들렀다가 오기로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하워드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씁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순탄했고 대개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큰 불행이 닥치기도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자기 일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립니다. 하워드는 불길한 생각에 휩싸여서 급히 수화기를 드는데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떤 노인이 케이크 어쩌고 하는 말을 웅얼거리다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하워드는 급히 씻고 면도를 한 뒤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하워드는 앤에게도 잠시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하지만 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나니까 아침에 의사가 옵니다. 아이를 살펴본 의사는 왜 아직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절대로 걱정할 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부모를 안심시킵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보라고 말하죠. 의사가 나간 뒤에 또 부모는 병실에 앉아서 하염없이 길어지는 힘든 시간을 견딥니다. 아이는 또다시 뇌스캔을 받고 다른 검사들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부에게 아이가 왜 깨어나지 않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앤은 창가로 걸어가 주차장을 내다봤다. 밤이라 자동차들은 불을 켜고 주차장을 들락날락 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창틀을 꽉 잡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들이 다른 어떤 곳, 어떤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두려웠다. 입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입을 앙다물었다. 그녀는 병원 앞에 대형 자동차 한 대가 서자 롱코트를 입은 한 여인이 그 차에 올라타는 걸 봤다. 자신이 그 여자였더라면, 그래서 그게 누구든 누군가 자신을 태우고 여기가 아닌 어딘가로, 그러니까 스코티가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이 차에서 내리면 엄마 하고 외치면서 품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곳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한밤중에 담당 의사가 와서 아이를 또 살펴봅니다. 그리고 부부에게 아이가 곧 깨어날 거라고 안심시키면서 기운을 잃으면 안 되니까 잠시라도 집에 다녀오라고 또 한번 당부하죠.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앤이 집에 들렀다 오기로 합니다. 앤이 집에 있는데 새벽 5시가 되자 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서둘러 전화를 받으니까 수화기에 사는 어떤 남자가 스코티가 어쩌고 하면서 웅얼거리더니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앤은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다시 병원으로 전화를 거는데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차를 마시고 있었어. 그녀가 말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린 거야. 그 사람들이 스코티에 관한 거라고 말했어. 전화기에서는 무슨 잡음 같은 게 들렸어. 당신이 받은 전화에서도 그런 잡음이 들렸어? 응? 기억 안 나. 그가 말했다. 그 차를 몰았던 사람이겠지. 사이코패스인데 스코티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된 모양이지. 어쨌거나 스코티와 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좀 쉬라고. 목욕한 뒤에 7시 정도에 다시 와. 다 잘 되고 있어 여보. 내가 지키고 있고 여기에는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많아. 그 사람들 말이 애 상태는 안정적이래. 그녀가 말했다.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애는 아침 이른 시간에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의료진들로부터 스코티가 계속 깨어나지 않으니까 수술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스코티가 눈을 뜹니다. 애는 몸을 굽혀 아이의 이마에 몇 번이고 입을 맞췄다. 그녀는 두 손으로 아이의 양쪽 뺨을 감쌌다. 스코티, 엄마 아빠야. 그녀가 말했다. 아이는 그들을 바라봤지만 알아본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그러더니 입이 벌어지는가 싶다가 두 눈은 굳게 감겼고 폐 속에 더 이상 숨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아이는 신음을 내뱉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은 편안해졌다. 스코티는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의사는 부부를 위로하지만 부부는 그저 멍한 상태로 울고 혼란스러워하고 이미 일어난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두 사람이 친지들에게 전화로 스코티의 소식을 전하는 와중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떤 늙은 남자가 스코티는 잊어버렸냐고 중얼거리다가 전화를 끊습니다. 애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죠. 누군지 잡히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화를 건 사람이 빵집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길로 두 사람은 빵집으로 달려갑니다. 별이 많은 추운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빵집으로 들어갈 때 빵집 주인은 내일 팔 빵을 혼자 굽고 있었습니다. 애는 화가 잔뜩 나서 자기들이 스코티의 부모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제서야 스코티가 생각났냐면서 케이크는 다 상했으니까 가져가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빈정거립니다. 이미 서로 잔뜩 화가 난 상태여서 금방이라도 큰 싸움이 날 것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마침내 애는 스코티가 생일날 교통사고가 났고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죠. 주인은 멍하니 두 사람을 쳐다보다가 의자를 가져와서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자기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심정을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 너무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빵집 안은 따뜻해서 잠시 후 두 부부는 외투를 벗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우유를 두 사람에게 대접합니다. 그들은 롤빵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 애는 갑자기 허기를 느꼈는데 그녀는 빵을 3개나 먹어서 빵집 주인을 기쁘게 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치고 비통했지만 빵집 주인이 하고 싶어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빵집 주인이 외로움에 대해서, 중년을 지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의심과 한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들에게 그런 시절을 아이 없이 보내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말했다. 매일 오븐을 가득 채웠다가 다시 비워내는 일을 반복하면서 보내는 일이 어떤 것인지. 이 냄새를 맡아보시오. 검은 빵 덩어리를 잘라내면서 빵집 주인이 말했다. 퍽퍽한 빵이지만 맛깔난다오. 당밀과 거칠게 빻은 곡식 맛이 났다. 그들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어느새 날이 밝고 창밖으로 해가 비칩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화자는 한 남자입니다. 며칠 뒤에 아내의 오랜 남사친이 그들의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로버트이고요. 아내와 10년 이상 아는 사이인데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아내가 예전부터 로버트에 대해서 솔직히 모든 것을 다 얘기했었기 때문에 남편은 특별히 로버트와 아내 사이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약간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로버트의 사이가 아주 각별했기 때문이었죠. 아내와 로버트가 작별할 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로버트는 헤어지기 전에 아내의 얼굴을 손으로 만져봐도 되냐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로버트의 손가락이 자신의 얼굴을 더듬을 때의 느낌을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로버트가 지난 10년간 목소리를 테이프에 녹음해서 우편으로 주고받는 식으로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시를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 시를 전부 로버트한테 녹음해서 보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로버트는 눈이 안 보이지만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고 그래서 남편은 괜히 삐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같이 볼링이나 치러 갈까? 내가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싱크대 앞에 서서 스캘럽 포테이토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녀가 말했다. 날 사랑한다면 이쯤은 날 위해서 해줄 수 있겠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좋아. 하지만 어떤 친구든 당신한테도 친구가 있다면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방문한다면 난 편안하게 해줄 거야. 그녀는 행주에 두 손을 닦았다. 난 맹인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나는 말했다. 당신은 친구가 한 명도 없겠지. 그녀가 말했다. 마침내 로버트가 그들의 집에 옵니다. 건장한 체격에 두 사람보다 나이가 많고 머리는 벗겨지고 턱수염이 있는 아주 호남형의 남자였습니다. 세 사람은 아내가 공들여 차린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십니다. 남편은 괜히 긴장을 하고 아내도 덩달아 긴장을 하고 또 로버트도 두 사람 때문에 긴장이 됐는지 세 사람은 별로 말도 하지 않고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세 잔의 술을 더 마시는 동안 두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자신들에게 발생한 큰 일들에 대해 얘기했다. 나는 되게 가만히 듣기만 했다. 가끔씩 나도 끼어들었다. 내가 방을 떠났으리라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싫었고 내가 소외됐다고 아내가 생각하는 것도 싫었다. 나는 아내 입에서 그리고 그때 우리 남편이 내 인생에 등장한 거예요. 그런 비슷한 듣기 좋은 말과 함께 내 이름이 흘러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더 들어봐도 로버트 얘기뿐. 로버트는 모든 일을 조금씩은 다 해봤는데 꼭 보통의 맹인 팔방 미인처럼 보였다. 남편은 슬슬 지루하다는 티를 내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향해 눈을 부라립니다. 이윽고 아내가 옷을 갈아입기에 방으로 들어가고 남편은 로버트와 둘만의 어색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남편은 로버트가 담배를 피우는 걸 보고 대마초가 좀 있는데 피워보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로버트는 호기롭게 자네가 피운다면 나도 같이 피워보겠다고 말하죠. 잠시 후에 돌아온 아내는 같이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 남편과 로버트를 보고 어이가 없습니다. 아내가 두 사람을 나무라고 이제 셋은 거실에 앉아서 함께 TV를 봅니다. 얼마 후 아내는 소파에서 잠이 들고요. 남편은 로버트와 함께 멀뚱히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TV에서는 중세시대의 성당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참 말없이 TV를 보던 남편은 누가 대성당이라고 말하면 어떤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냐고 묻습니다. 로버트는 사실 지금 TV 나레이션으로 나온 내용을 제외하고는 아는 게 없다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대성당이 어떤 건지 설명해주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하죠. 남편은 열심히 이야기를 해보지만 크다거나 높다거나 어마어마하다거나 그런 말 말고는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대성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드리기가 어렵군요. 나한테는 그런 재주가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제까지 말한 게 전부예요. 맹이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머리를 수그리고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대성당이라고 해서 나한테는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대성당들 이렇게 늦은 밤 TV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일 뿐이죠. 그저 그런 것일 뿐이에요. 내가 말했다. 갑자기 로버트가 좋은 생각이 났다면서 종이와 펜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편이 가져오니까 로버트는 자기 손으로 남편의 손을 감싼 뒤에 종이에 대성당을 그려보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도 대성당의 모양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죠. 남편은 네모를 그리고 지붕을 그리고 첨탑을 그립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죠. 하지만 로버트는 잔뜩 흥분해서 남편을 독려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 자네 인생에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겠지?
자네도 알다시피 그러기에 삶이란 희한한 걸세. 계속해. 멈추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했다. 내 손이 종이 위로 움직이는 동안 그의 손가락들이 내 손가락들을 타고 있었다.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에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 나는 말했다. 레이먼드 카버는 1938년에 태어나서 1988년에 사망한 미국의 작가입니다. 10대 때 너무 일찍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빨리 갖는 바람에 젊은 시절을 아주 가난하게 힘들게 보냈고요. 또 알코올 중독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쓴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들은 아주 잘 쓰여지긴 했는데 사람은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거나 또 인생은 결코 희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식의 어두운 메시지를 품고 있었죠. 카버는 40이 지나서야 술도 끊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45세 출판한 대성당이라는 소설 때문에 작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두 단편은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 중에서도 공감과 이해에 대해서 다룬 예외적인 작품들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에서 인물들은 사람이 평생 살면서 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상황, 그 어떤 위안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별것 아닌 작은 것들, 갓 구운 빵이나 따뜻한 우유, 또 그들보다 더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한순간을 보여주고 있죠. 대성당에서는 우리가 평생 이해할 기회도 없고 또 그럴 가망도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나 주제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멋진 순간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카버는 무언가를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무뚝뚝한 작가가 앞서가면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렇게 심심하게 걷다 보면 가끔 아주 놀랄만한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면 그건 정말 마법 같은 순간처럼 느껴집니다.